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공법 기초 강의 2주차 강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간단히 또 정리할 게 있죠. 자, 여기 보자. 처음에 뭐부터 한다 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법이 뭐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됐었죠. 그래서 국토에다가 먼저 뭐부터 한다? 체계적인 계획부터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존하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중에 제일 먼저 계획부터 수립한다 그랬었고,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다시 도시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근데 이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하는 건 아무거나 수립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수립한다? 6가지만. 그래서 뭐랬죠? 맞아서 용용, 개도시수, 기, 도정, 지입. 해서 6가지가 있단다. 그중에 용도지역, 용도지구라는 건 뭐부터 했죠? 국토를 먼저 나누자. 뭐로 나눈다? 제일 먼저 넓게 용도지역이라는 거를 크게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용도지역 위에서의 행위 제한을 더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뭘 지정한다?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만 갖고도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개도시수입이라는 몇 가지 5개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하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구로 첫 번째 하는 게 용도지역 지정하는 거, 용도지구 지정하는 거,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하는 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역지구구역, 지역지구구역. 이걸 지정하는 걸 먼저 한다. 자, 그래서 전 국토를 먼저 그렇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으로 구분해 놓고 각각의 그 구분되는 데마다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용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규제한다 그랬죠? 제한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눠 놨으니까 이제 그게 맞도록 각각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에 맞도록 이제 뭐죠? 개발행위 들어가자는 얘기죠. 그때는 이 개발행위가 이제 두 번째가 개발에 들어가는 건데 이 개발이 뭐로 나눠진다? 공적인 개발이 있고요. 공적 개발행위가 있고 또 무슨 행위가 있다? 사적인 개발행위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때 공적 개발은 크게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 아까 이건 기도정 이거예요. 기도정 이게 공적 개발이야. 첫째 뭐 하려고? 도로 만들고 공원 주상하고 학교 짓는 걸 무슨 시설? 기반시설.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됐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걸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그게 도시군 계획시설이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게 도로 만들고 공원 주상하고 학교 짓는 그런 사업을 결국 한마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 밖에 나갔다가 밤중에 아저씨들이 도로 공사하고 있으면 인사드리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인사드린다?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게 인사법이라 그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드는 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 그 신도시 만드는 거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만드는 거 도시개발사업. 또 재개발 재건축 있었죠. 때려부시고 새로 짓는 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 시행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한다? 정비사업이라는 거죠. 이게 다 무슨 사업이죠? 공적인 개발행위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만들고 공원 주상하고 학교 짓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신도시 만드는 거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정비사업. 그렇게 정리하셔요. 도로, 공원, 학교. 아까 말씀드렸죠?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 다음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건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한마디로 뭘 한다? 그걸 우리 정비사업이라고 한단다.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 두 가지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은 규모가 크다 작다. 규모가 대단히 크다. 따라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는 대단히 복잡하고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한다? 따로 법률로 만들었다. 요거는 따로 법률로 만들어서 각각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각각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해서 살펴보고요. 그럼 이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따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앞으로 줄여서 그냥 국토법이랍니다.
그래서 국토법에서 그걸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국토법에서 규정하고 나머지는 따로 법률로 만들어서 따로 법률로 거기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공적 개발은 저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내용들을 살펴보자 그랬었죠. 그럼 여기까지는 공적 개발. 이제 뭐로 들어가자? 공적인 개발만 있는 거 아니잖아. 이제 사적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적 개발을 하려면 그때는 개발행위 함부로 하면 될까? 안 됩니다. 그때는 그런 사적인 개발행위는 뭐 받고 한다? 허가 받고 하라. 사적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개발행위, 허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럼 일단 사적인 개발행위는 허가받고 하라 그러는데 이쪽 사적 개발행위에 관해서는 그냥 여기다 허가를 하지 마. 둘러나자. 이건 사적인 개발행위는 첫째는 뭐 받고 한다? 허가받고 하란다. 이 허가와 관련돼 있고 또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즉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그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면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도로는 해야 돼요. 공원 조성해야 돼요. 학교 지어야 됩니다. 이걸 무슨 시설 하죠? 기반시설을 설치가 해야 되는데 이 설치가 필요한데 당연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그 설치가 뭐한 지역이 있죠? 곤란한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도로 만들 공간이 없어요. 학교 지을 부지가 없습니다. 왜? 이미 개발들이 다 돼서. 그런 지역은 더 이상 그런 건축물 크게 짓지 말라.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을 지정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개발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지역에서 너희들이 개발함으로써 기반시설, 도로공원, 학교가 필요하니까 그런 도로공원, 학교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너희들도 부담하라. 그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여러분도 개발한 지역에 일부 부담시키는 그런 구역을 기반시설을 뭐한다? 부담시키는 구역을 지정하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것이 특수한 이런 구역 두 가지에 관한 거. 이게 사적 개발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적 개발은 크게 보면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고 한다? 허가 받고 한다. 근데 개발행위에 따라서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는 필요한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두 군데 특수구역이 있다는 거. 이것이 마지막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 요 두 가지에 관한 요 내용에 관한 게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자료로 가보자. 자, 일로 와보면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고 하랬습니까? 허가 받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적 개발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이런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 받고 할 것. 그랬더니 허가 대상인 개발행위는 몇 가지가 있더냐? 6가지 허가 대상 개발행위가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죠?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 세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네 번째 토석의 채취, 다섯 번째 토지 분할, 마지막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 6가지를 우리 개발행위라고 하고 이런 개발행위 하려면 원칙적으로 뭐 된다? 허가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외우셔야 돼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렇게 몇 가지 있죠? 6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해볼까? 머리점만 갖고 외우자. 그래서 작년도에 여러분들 지금 기본 강의 할 때는 이 기초 강의는요. 뭐든 암기법을 갖다 비법 같은 걸 지금 설명해 주기에는 좀 벅차요. 왜? 지금은 이 내용이 뭐지? 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기 때문에 아직은 암기 비법은 안 합니다. 언제 할까? 기본 강의에서 암기 비법을 거기다 다 명시합니다. 작년까지는 암기 비법이 한 100가지 정도 되면 올해는 암기 비법이 한 300가지 거의 3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요새 박 터지게 지금 전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도 누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암기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종전에는 저는 사실 책을 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설명을 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또 기억력이 자꾸 감퇴돼서 잘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책 한 번도 안 보고도 끝까지 다 그냥 강의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외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절이라 그랬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먹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는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한다지만 처음 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새 좀 느끼는 게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마지막 이제 강의할 것도 얼마 안 남았겠지만 제가 마지막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 여러분들은
대단히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걸 외우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걸 열심히 요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잘 때도 자기 전에 연구하고 걸어가면서도 머릿속에서 그 생각하고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서도 턱 보이고서 그거 외우는 방법 지금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개였던 올해는 300개로 늘어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발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까? 그걸 최대한 연구했으니까 개봉박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본 강의에서 주로 할 것이고 여기 기초 강의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거고 6가지 외우는 방법 이건 옛날부터 쓰던 거야 그냥 이렇게 합니다. 건축물의 건축에 건자 공작물의 설치에 아니다. 다시 건축물의 건축에 그냥 건자를 합니다. 건축물의 건축에 건 공작물의 설치에 공 토지 형질 변경에 건공형 형질 변경에 형 토석의 채취 그다음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해서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만 앞자로 쓰면 토토토 세 번째 토만 나오거든. 그럼 토토토 뭐 토할 일 있냐? 너무 토자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는 뒤껐습니다. 형질 변경의 형자 토석 채취의 채자 토지 분할의 분자를 씁니다. 그러면 건공형체분 물건을 쌓는 행위 물자까지 해서 건공형체분물이라는 6가지 개발행위 할 때는 뭐 바꾼다? 허가받아라. 그래서 머리점만 따서 건공형체분물 6가지 개발행위 무슨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랍니다. 그럼 그 중에 나오는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게 건축물의 건축이죠? 이거예요. 어떤 땅에다가 건물 짓는 거. 그런데 이건 무슨 법에 가봐라? 건축법에 가보랍니다.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건축법상의 건축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랍니다. 그럼 건축법에 가보면 건축행위가 몇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외울 거예요. 이건 5가지나 나옵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뭐뭐 있을까?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는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외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나중에 외울 거야.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가 있는데 이런 5가지 건축법상의 건축행위 하려면 이 국토법에서는 뭐 바꾼다? 건축물 건축행위로서 허가받아라 이런 뜻이죠. 두 번째 공작물을 설치한다 했더니 이놈은 공작물이 무슨 뜻이더냐? 그게 어렵습니다. 공작물이라고 쓰죠. 자, 공작물 하면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쓴다? 이렇게 씁니다.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건 이 말이 공작물이야.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건 즉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서 만들어지면 이걸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 공작물하고 건축물하고는 무슨 관계 있을까? 자, 건축물도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건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공작물은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건. 그럼 무슨 관계죠? 공작물이 더 넓은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만큼 이게 공작물이라면 그중에 요만큼이 뭐다? 그게 건축물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작물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속에 뭐 들어있다? 건축물이라는 건 그중에 일부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작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그중에 일부가 건축물. 그럼 건축물이라는 개념은 건축법에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올 거야. 건축물 하면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 이렇게 됐습니다. 원칙은 토지 위에 고정되어 부착되어 있는 정착이라는 게 고정되어 부착되어 있는 뭐 중에서 공작물들 중에서 이렇게 토지 위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물건 중에서 뭐가 건축물이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는 게 또 있고 지하나 고가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그런 걸 일부 건축물이라는 거 올해 시험 문제에 났던 겁니다. 어쨌든 그게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건축물의 그런 일부 공작물 중에서 극히 일부를 건축물이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건축물 건축할 때도 허가받고 공작물 설치할 때도 허가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공작물이란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이거 설치하는 것도 허가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토지 형질 변경할 때도 허가받아랍니다. 그랬더니 형질 변경 어렵잖아. 형질을 변경한다. 어떤 게 형질 변경이죠? 5가지입니다.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몇 가지? 5가지야.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5가지 행위를 뭐라 부른다? 토지 형질 변경 행위라고 하고 그런 거 할 때도 허가받아랍니다. 그 중에 절토라는 게 뭐죠? 이 절자가 절단한다 할 때 절자예요. 절단이 뭐죠? 잘라낸다는 뜻이잖아. 그럼 절토, 흙을 잘라낸다. 이게 절토입니다. 그럼 바로 이거 좀 포크레인이 산자락의 흙을 지금 깎아내고 있죠?
이 산자락을 저렇게 깎아내는 거 이런 걸 뭐란다? 절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덤프 트럭에다 지금 싣고 있잖아. 그래서 포크레인이 싣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기본가이까지 자료 가면 사진이 수백 장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 효과를 높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부동산권법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말귀가 머릿속에서 상당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시각적 효과를 높여야 훨씬 더 이해가 빨리 됩니다. 또 외워지기도 쉽고 그래서 그 어려운 작업이지만 저런 사진 같은 걸 수만 장을 뒤져가지고 그중에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는 사진들만 골라서 해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절토라는 건 바로 이런 산자락을 깎아내는 것들이 절토다. 그것도 형질변경으로서 뭐라? 저렇게 깎아내려면 허가받아라 이거죠. 두 번째, 성토. 이 성자는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를 성자죠. 밑에다 요거 그릇명자입니다. 요거 그릇명이라고 하는데 이를 성자 밑에 있는 그릇명 이걸 뭐라고 하냐? 쌓을 성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릇 위에다가 쌓았다 이 말이거든. 그게 그릇 위에다가 뭘 이뤄서 성공했다. 쌓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다. 바로 밥그릇 있죠. 옛날에는 이 밥그릇이 뭐였었죠? 대접, 사발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럼 그런 큰 밥그릇 위에다가 밥을 수북하게 올려줍니다. 왜? 농사짓거나 하시는 분들 그 중노동이잖아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렇게 수북하게 올려서 드셔도 점심때만 지나면 쟤네 배가 고파도 새참이라는 것도 먹고 이렇게 일하셨잖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보다 밥을 훨씬 더 많이 먹었대요. 어쨌든 그때 밥그릇 위에다가 흙을 이렇게 밥을 쌓아 올리는 거 이게 여기서는 성자입니다. 이걸 쌓을 성자라고 하죠. 흙을 쌓아 올렸다 성토. 그래서 성토라는 건 이런 식으로 흙을 쌓아 올려서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다 붕괴 되지 않게 보통은 이렇게 계단 그 경사가 가파른 거 무너지잖아. 그때는 흙을 쌓아 올려서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성토라고 하죠. 정지는 뭐죠? 울퉁불퉁한 땅을 평탄하게 피는 거. 이게 뭐죠? 정지. 그래서 가지런할 정자입니다. 요 정자는 한자로 쓰면은 어디에 쓸까? 어디다 쓸까? 가지런할 정. 때 우리 무슨 공부할 때 핵심 정리하라고 하잖아. 정지, 가지런할 정자, 땅지 씁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런하게 정리한다. 이런 뜻이 정지라죠. 이건 땅지자야. 그래서 정지, 스톱, 스톱 이거 아닙니다. 정지했더니 스톱. 예, 설에 그거 아닙니다. 땅을 가지런하게 한다. 그러니까 평탄하게 핀다. 울퉁불퉁한 땅을 갖다가 평탄하게 피는 작업. 이것을 정지. 그다음에 포장은 뭐죠? 아스팔트 포장하는 거. 지금 아스팔트 깔고 있는 거 보이죠? 이런 아스팔트 까는 그런 공사. 아스팔트 포장. 이것이 포장이죠. 이것도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또 공유수면 매립. 이때 공유수면 한자로 여기다 쓸까요? 잠깐 이쪽으로 옵니다. 한번 공자. 이겁니다. 유, 수, 면. 한자로 쓰면 이런 뜻입니다. 공유수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수면, 물 위란 뜻이죠. 물, 얼굴 몇자니까 물 위. 즉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물, 이게 공유수면이에요.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수면, 물을 공유수면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그런 바다 같은 것들, 강이나 하천, 호수 이런 것들 중에 국가나 지방자치 같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물, 바다, 강, 하천, 호수 그런 것들이 바로 공유수면입니다. 그럼 이건 지금 뭐 한 거죠? 자, 원래는 요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바다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바다고 저쪽 육지였었거든. 근데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요게 바다를 매립해서 신도시를 건설한 게 이만큼이죠. 그럼 이 부분이 뭐 한 거죠?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거. 새만금 사업 있죠? 그런 간척지 사업. 이게 바로 공유수면 매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거 매립할 때도 뭐라? 허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뭐니까? 토지 형질 변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려면 뭐 받아라? 허가받고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 있습니다. 경작 뭐죠? 농사짓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그거는 원칙적으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즉 논두렁, 밭두렁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죠? 농사 지려고. 그럼 논두렁, 밭두렁 하고 또 거기다가 우리 밭 고랑 같은 거, 이랑 고랑 이런 걸 만들잖아. 그럼 그런 것도 다 쌓아 올리고 깎아내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도 허가받을까? 아니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농사 지려고 하는 것들은 허가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중에서도 허가 대상인 게 3가지는 있어요. 일부는 허가받고 하랍니다.
예를 들면 자, 내 논에 물을 대는데 다른 농면은 물 못 들어가게 내 농경지만 물 들어오도록 그 수로가 흘러가는 물줄기를 내 논에서 다른 농지에는 물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함부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거는 허가 대상이다. 그게 인접 토지의 관계라는 게 뭐죠? 관계농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관계농업은 저 강에 있는 물 같은 거 있죠. 그 강물 같은 걸 끌어들여 하천이나 강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또는 저 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그거로 농사 짓는 것. 따라서 천수답이라고 하는 건 비가 와야지만 농사 짓는 것들. 그래서 그런 수로 같은 게 돼 있지 않는 그런 논밭을 그 천수답이라고, 그런 논을 천수답이라고 하고, 거기다 물줄기를 끌어들여서 농사 짓고 있는 것. 그것이 관계농업입니다. 따라서 인접 토지에 물을 끌어들이는 관계, 물을 빼내는 거 배수 또는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내 논에만 물이 들어오게 하고 남의 논에는 물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는 이러한 행위하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다면 허가받고 하라. 그건 허가사항입니다. 두 번째, 재활용 골재. 재활용 골재가 뭐죠? 저런 건축물 같은 거에서 부셔버리면 거기서 콘크리트 같은 것들 깨진 거 이런 거 나오잖아. 나무 목재 같은 거 깨진 거 나오죠? 그런 것들이 다 재활용 골재. 또 사업장 폐토양. 그래서 사업장에서 공사하고 나서 남은 흙들 거기서 써먹고 난 그 흙 같은 거 폐토양. 또는 무기성 운이 오염된 진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무기성 운이는요. 하천 같은 데 보면 그 썩은 진흙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질 오염이나 또는 토질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그런 토사 등을 사용하여 흙을 쌓아 올리는 행위, 아까 성토라 그랬죠? 바로 그런 수질 오염이나 토질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 등으로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 행위할 때도 뭐 받거라? 허가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입니다. 이때 지목 변경이라고 나오죠? 아직 여러분들 안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지적법에 가보면 그때 지목이라는 걸 배웁니다. 28개 지목이 있는데 그 28가지 지목을 중간에 변경하고 싶다? 그때는 허가받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시험 문제 자주 나는 것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 전이 뭐죠? 밭전자. 답이 뭐죠? 논답자. 그래서 밭전자, 논자입니다. 그래서 밭전자는 이렇게 네모치는 게 이게 밭전자죠. 논답자는 무엇인지 아니까 밭 위에다가 물을 부었다. 예, 물수자 밑에다가 밭전자 쓰면 이게 답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은 밭이라는 얘기고 답은 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밭전자 논답자거든요. 그럼 밭을 논으로, 논을 밭으로 이렇게 형질 변경하는 거 이거는 지목 변경이지만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중요하죠. 자, 어쨌든 원칙적으로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세 가지는 허가받고 하는데 그중에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또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네 번째, 토석을 채취한다 그러는데 이때 흙, 모래, 자갈, 바위 이런 게 토수 채취죠.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지금 산자락을 깎아서 돌덩이 같은 걸 캐내가지고 골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쓰기 위한 자갈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산자락을 깎아내서 거기서 골재를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는 이런 것이 바로 토석의 채취죠. 함부로 하면 될까? 안 됩니다. 흙, 모래, 자갈 같은 바위 같은 토석을 채취할 때도 허가받고 합니다. 다만 토지 형질 변경 목적은 제외란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어디다가 토지 형질 변경 아까 산자락을 깎아내잖아요. 그럼 절토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흙, 모래, 자갈, 바위 나오죠. 그럼 토지 형질 변경 즉 어떤 여기다 건축물을 지려고 산자락을 깎아내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고 나서 또 산자락을 깎아다 보니까 또 흙이 나오죠. 그때는 토석 채취를 또 받느냐? 그때는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고 절토를 하면서 나오는 토석 채취는 또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을 사유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 이때 토석 채취는요. 형질 변경과 관계가 없는 이것이며 토지 형질 변경과는 관계없이 순수한 흙이나 모래나 자갈 같은 것만 채취하는 그런 목적일 때는 토석 채취 허가받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어떤 건축물 같은 걸 건축하려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그에 따른 부수 행위로서 산자락을 깎아내서 흙이 나온다면 그때는 토석 채취 허가는 안 받습니다. 그럼 뭐만 받으면 돼? 토지 형질 변경 허가 하나만 받으면 그에 수반되는 토석 채취는 따로 허가받지 않고 그럼 어떤 때만 토석 채취 허가다?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걸 제외한 나머지 토속 채취 요것만 토속 채취 허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A 필지와 B 필지 두 개 필지가 아니 이제 하나의 필지가 있던 걸 둘로 나눠 버렸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걸 뭐란다? 토지 분할.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누는 거, 두 필지 이상으로 분리하는 거, 나누는 거, 이걸 토지 분할을 하는데 그때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그 토지 분할은 허가받게 됐습니다. 즉 토지 분할이라고 해서 토지 분할은 다 허가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세 가지 행위만 토지 분할은 허가 대상이 된다. 요거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정리하죠. 또 어디다가 녹지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 지난 시간 했죠? 녹지지역 또 관리지역 이 자부가 뭐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그래서 녹관자 그러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인 그런 개발보다는 보존하는 지역들이야. 이건 그런 보존하는 지역에서 뭐 한답니까? 물건을 쌓아놓는데 적법한 울타리가 있는 아닌 적법한 울타리 밖에다가 물건을 쌓아놓는데 몇 개월 이상 쌓아놓는다? 그런 지역에다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을 때는 그거는 뭐 받아라? 이 물건 쌓아놓은 이 행위도 허가받고 하랍니다. 무슨 지역에서만?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란 저 시골 지역에다가 울타리가 아닌 그 밖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다면 그때도 그 물건 쌓아놓은 행위는 무슨 대상이다? 허가받고 한다. 이런 걸 토지 개발행위에 따른 형질 변경을 한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이런 거 6가지를 하려면 허가받고 한다. 자, 이것이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죠? 그런 허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건 본가기에 들어갔을 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죠. 자,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아까 제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수구역은 두 번째는 뭐에 관련된 거냐? 자, 좀 전에 말한 6가지 개발행위 있었죠? 그런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죠. 아파트를 조성하려면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면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내야 돼요. 도로, 공원 조성해야 돼요. 또 거기다가 전기가스 통신시설 들어가야 되죠.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개발행위를 하겠다 이 소리고 여기다가도 지금 개발행위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행위로 인해서 뭐가 필요하죠? 기반시설 설치는 여기다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문제는 그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죠? 이미 건축물들이 다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종전했던 도로를 더 넓히려고 했더니 여기 요 사이에 지금 도로가 이렇게 나 있죠? 요 도로. 기준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 이 기준도로가 있는데 이걸 더 넓히고 싶은데 더 이상 넓힐 공간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더 이상 넓힐 공간이 없대. 그런 지역은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여기다가 건축물을 짓는 걸 건물을 크게 작아라 작게 작아라 도로 사정이 부족한 것만큼 학교 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여기다 건물 짓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건축물을 작게 짓게 하자. 그런 지역을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로 시작하고 또 하나 그런 여기는 반대로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이야. 그동안은 건축물들이 별로 없던 지역이야. 근데 지금부터 개발이 집중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걸 누가 부담하자? 개발하는 너희들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하는 너희들이 부담하라.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그런 구역도 지정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는 필요한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한 자도 부담하는 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두 군데 구역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로 어디다 지정될까? 예, 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못 외우면요 계속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용도지역 중에 무슨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로 뭐한 지역? 개발된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개발된 지역 하면 도시지역이잖아. 그중에 특히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상공이 개발된 지역이죠. 녹지지역은 보존하는 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따라서 진짜 개발하는 지역은 주상공업지역. 이거의 공통점은 무슨 의미입니다? 개발 관련된 지역이다. 이게 개발하는 지역이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개발되는 지역에서 개발이 된 지역이죠. 이미 개발된 지역에다가 뭐 한답니까? 또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개발된 지역이라고 해서 다 100% 개발된 건 아니잖아. 일부 아직 개발할 땅이 남아있죠. 근데 거기다 아파트를 지려고 봤더니 그런 아파트 짓는 개발행위로 뭐죠?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종전에 있던 도로만 갖고는 그 아파트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다니기는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발생할 거래. 또 그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면 학교를 애들을 보내야 되잖아. 근데 애들이 보내야 될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그런 학교 시설이 부족하다. 이게 개발에 인해서 도로라든지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때는 그 아파트 짓는 걸 크게 짓게 할까 작게 짓게 할까 규모를 줄여서 도로 사정도 좀 여유 있게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애들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그 시설이 그렇게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여기를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짓는 개발에 인해서 도로나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할 거로 예상되는 지역 중 그런데 그런 기반시설 설치가 뭐다? 설치가 가능한 게 아니라 설치가 곤란하더라. 도로가 더 이상 넓힐 수 없더라. 학교가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더라. 그런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여기를 뭐로 정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정합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하죠? 건물 작게 짓는다 그랬잖아. 그 건물 작게 짓는다를 법률용어로 뭐라고 했더냐? 그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아까 용도지역이라는 건 21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여기는 무슨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 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지역 6가지, 상업지역 4가지, 그 다음에 공업지역 3가지 있다 그랬죠? 그 각각의 그 용도지역마다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라는 그런 규제가 있는데 그 원래치라는 그 용적률보다도 얼마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그럼 50% 강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반으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건물 짓는 규모가 이런 규모로 지라 용적률 예를 들면 300%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용적률 300% 짓는 게 아니라 그 반 150%를만 져라. 나중에 용적률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건축물의 규모인데 이 규모가 300%까지 지을 수 있다고 돼 있던 지역이라면 그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그때는 300% 짓는 게 아니라 그 50%를 강화한다는 건 반으로 줄이라는 뜻입니다. 반으로 줄여서 150% 용적률만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그런 데를 뭐란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개념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다. 이것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중복 또는 중첩돼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왜 중첩이 안 되죠?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상공업적으로서 이미 개발됐는데 아직 미처 개발되지 않은 지역 거기를 개발하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작게 지어라 이 소리고요. 반면에 이쪽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그런 저 촌구석이란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저 시골지역이요. 녹지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 이런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된 지역을 전제로 한다. 기반시설 부담은 이제부터 개발되는 지역이다 라는 게 되기 때문에 서로 지역 특성상 중복될 수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다 지정하는데 그런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서 자 지금부터 이건 아파트 들어갑니다. 아파트 지려고 했더니 개발로 인해서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더라. 다음에 기반시설이 뭐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그중에 학교 중에 대학교는 빼고 초중고까지만이야. 대학교는 빼고 나머지 학교 같은 거. 그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그런 이런 7가지 기반시설 있죠? 그걸 개발하는 너희들도 좀 부담하라. 모든 기반시설을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것만 개발하는 너희들이 부담하랍니다. 그래서 머리자만 따서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도공록학수합회. 자꾸 발음하면 돼요. 처음에 할 때는 어색한데 자꾸 하십시오. 그럼 쉬워집니다. 도공록학수합회라는 7가지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개발한 자에게 이런 기반시설 설치해서 되는 비용을 부과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뭘 짓는다면 그 기반시설 부담에다 대학교를 짓는다면 그 대학교 건설하는 소요되는 비용도 그 안에서 그 대학교 옆에다가 개발해 한 사람들 그분들도 부담해야 될까? 아니요. 대학교 설치하는 비용은 그 개발해 하는 사람들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부담해? 대학교 설립자, 이사장 지금 부담해야죠. 대학교 짓는 건 짓는 사람이 부담하지. 그래서 개발행위는 주민들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빼고 도공록학 수합회 이런 것들은 개발행위 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라 이런 구역이죠. 그럼 주로 어디다 지정해야 될까? 자, 지금부터 개발되는 지역들이에요. 전부 다 보면 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기존 걸 개정해서 그 안에서 법령에 따른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했는데 용도지역이 더 건축물 질 수 있는 지역, 녹지지역 같은 걸 주거지역으로 바꿨다. 이런 지역죠. 그래서 행위자는 역시 뭐 된다? 역시 완화되는 지역들. 또는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지역들. 또 인구 증가율이 다른 그 인구 증가율이 그 해당 지역 전체보다도 그 지역 내 인구 증가율이 역시 또 높은 지역들. 그래서 개발행위가 많이 늘어났다.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에 따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을 너희들이 좀 부담하라 라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살펴볼 제 2주차에 살펴볼 기초이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할까? 우리 오늘 배운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전체적인 걸 한번 다시 쭉 훑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2주차 강의에서는 첫 번째 나누는 게 뭐였었죠?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게 전부 나오는 게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다. 그럼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뭐 한다? 국토에다가 먼저 계획부터 수립하라고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포전하자 그런 내용을 다루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국토에다가 계획을 수립하는 게 나오는데 계획에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다시 도시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내용들을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 그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전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국토를 구분하자. 국토를 나눠보자. 뭐로 나누다?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해서 나누고 그 위에다 용도지구도 지정하고 그 위에다 용도구역도 지정한다.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해서 국토를 그 지역, 지구, 구역에 맞도록 토지를 이용하고 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용도지역으로서는 뭐가 있다?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다. 그중에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어디 갔습니까? 여기 공업지역, 그다음에 녹지지역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다시 무슨 지역이? 관리지역은 여기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눠진다. 그럼 이거로 끝날까? 아니요. 이 도시지역만은 워낙 사람들이 밀집해 살다 보니까 더 세분화시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다시 전원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고 또 나눠진다 그랬죠? 이게 한마디로 용도지역을 크게 먼저 나눠놓고 그 위에다가 용도지역의 제한을 더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경관지구, 고도지구, 개발지린지구 같은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그런 용도지역, 용도지구만 갖고도 부족하니까 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같은 입지규제처소 같은 이런 용도구역도 지정한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이 용도지역 지정하고 그 위에다 용도지구 지정하고 다시 그 위에다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이 바로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다 그랬죠? 여기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또는 때려보시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고전에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걸 뭐랬죠?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이라고 했었죠. 즉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가 결정되면 그게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아저씨 이 추운 날씨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는 공적 개발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다. 그래서 공적 개발인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다 그랬죠. 그중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만 이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다루고 나머지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은 워낙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다루지 않고 뭘로 넘어간다?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따로 법률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펴보니까 여기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어떤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싶은데 그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고 그런 지구단위를 수립하려면 먼저 어디다가 그런 지구단위를 수립할 건지 구역을 지정한다.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어놓고 그래서 지구단위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뭐 그러면 판교지구, 동탄지구, 그 위례지구 이런 데를 다 뭐란다? 특정 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서 수립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들이죠. 그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발 행위를 하려면 함부로 하지 말고 뭐 받고 한다? 허가 받습니다. 이거는 공적 개발이 아닌 사적 개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적 개발 행위를 하려면 그때도 허가 받고 하는데 다만 사적 개발 행위를 하든지 함으로써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도로도 필요해요. 공원도 조성해야 돼요. 학교도 지어야 돼요. 이게 무슨 시설? 기반이 설치가 필요한데 그런 기반이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다 그랬죠. 왜? 이미 주변이 다 개발이 돼가지고 더 이상 도로 넓힐 공간이 없어요. 여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너무 좁아. 근데 도로를 넓히려고 봤더니 이미 좌우측에 건물들이 왕창 들어차가지고 보살비가 천문학적으로 나가서 여기다 도로를 넓힐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켜놓고 그 안에서는 건축물을 크게 지켜라. 도로가 부족한 것만큼 학교 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건물 짓는 규모를 작게 짜라. 예, 아파트 작게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됩니다. 또 하나 있었죠.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된다. 문제는 기반시설 설치하는 걸 개발하는 너희들도 좀 부담하라. 너희들이 개발함으로써 기반시설 도로가 필요하고 공원이 조성하고 학교가 필요한 거니까 너희 개발하는도 일부 비용 좀 부담하라. 그런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다. 이게 여러분들 국토위계및 유형하는 문제에 들어있는 전반적인 내용이라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었습니까? 넘어서 계획 중에 무슨 계획이 나온다? 광역도시계획이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 먼저 어디다 광역도시를 수립할 건지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여기 서울, 경기도, 부천시, 인천광역시까지 걸쳐서 이렇게 광역계획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를 수립한다. 또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여기를 광역으로 지어놓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 수립됩니다. 이와 같이 광역도시계획은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최소한 둘 이상의 관할에 걸쳐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자기 관할구역에 미래종합청사진이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 서울특별시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 또 성남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 이런 걸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앞으로 우리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청사진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계획이 필요한데 그걸 무슨 계획을 한다?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슨 역할을 하죠? 바로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놓고 그걸 보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는 건 아무거나 막 수립하는 게 아니라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그런 것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총 몇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쓰면 21가지가 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런 용도지역은 왜 정하죠? 바로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토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이용하는 거 함부로 하지 못하게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위에다 뭘 짓는다면 건축물 짓는 것도 그 용도라든지 건폐 용적률 높이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용도지역 지정 목적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왜 지정한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들의 제한을 하는 것. 건축물들을 함부로 짓게 제한해서 용도지역이라는 걸 이렇게 먼저 지정하는데 몇 가지 있다? 21가지. 외우실 것. 이거 못 외우면 다음 주 진도 못 나갑니다. 일단은 용도지역은 어느 법이든지 다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그랬죠? 자, 용도지역의 실제 사례에서 양평구를 드러났어. 그래서 용도지역은 구분한다 했더니 뭐 뚝뚝 잘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도시지역이란다.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노란 지역들은 전부 다 이거는 관리지역이란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녹색으로 되는 거 이거는 농림지역이란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나눠지는 거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 탁탁 뭐 자르는 게 아니야. 여기서 요만까지만 여기는 농림지역, 여기는 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용문산 있는 이런 데는 뭔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 구분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지정한다라는 사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오죠?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구는 몇 가지가 있다? 특별히 취급할 개가 날 보고 팡팡 뜨면서 짖어 대면 나도 뭐한다? 네가 나를 깨물으면 나도 너 가서 꽉 물어버릴 거야 라고 보복을 경고하는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라는 걸 한단다. 그러면 용도지구는 이런 건 왜 지정한다 그랬죠? 용도지구 지정하는 목적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어디서의 제한이 있었죠?
용도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던 것들을 용도지역에서 토지 이용하고 건축물 제한했었잖아. 그 제한을 다시 더 그 특정 용도지구 안에서만 더 강화하거나 더 완화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먼저 지정된 그 위에다가 용도지구를 지어서 용도지역에서의 그런 제한을 더 강화 또는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용도지구의 역할이죠. 그럼 용도지구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용도구역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주정구역, 수산자구역, 입주규제 채소구역. 그래서 이런 개가 도시에서 시가 담배를 수없이 입으로 피워도 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사람만 그 담배 피우는 게 아니야. 개새끼도 담배를 피우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구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을 한다. 개가 도시에서 시가 담배를 수없이 입으로 피우는 지역. 개도시수입 용도구역이라고. 그럼 이런 용도구역은 왜 정합니까?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주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입주규제 채소구역. 왜 정하죠? 바로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들에 대한 어디서의 제한이 있었죠? 아까 용도지역에서도 제한이 있었고 용도지구에서도 제한하는 게 있었는데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제한을 또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따로 더 지정하는 걸 용도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국토를 다 나눠놨으면 아까 이렇게 나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각각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에 맞도록 뭐 들어가자? 개발하자 이겁니다. 이제는 개발한데 첫 번째 개발은 뭐부터 들어간다? 공적 개발부터 하는데 그 중에 무슨 사업이 있었죠? 도로 같은 거, 공원 같은 거, 학교 같은 걸 짓기 위한 무슨 계획이 결정됐다? 도시군 관리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그 계획상의 도로를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이건 계획상의 시설입니다. 계획상에 아직은 안 만드는 거고 그렇게 내겠다고 도로 같은 걸 만들겠다고 공원을 조성했다고 도시군 관리계만 결정된 시설이죠. 그걸 도시군 계획시설. 실제로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어떤 절차에서 사업이 시행될까? 먼저 도로내겠다는 계획이 결정고시 된 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도로내겠다는 계획이 결정고시 된 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라고 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1단계, 2단계로 구분되는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내는 게 급하면 1단계 집행계획 3년 이내에 시행된다는 의미다. 도로 내는 게 천천히 돼도 된다. 2단계 집행계획 3년 후에 시행했다. 이렇게 1, 2단계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제일 먼저 할 일.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처음에는 2단계로 수립됐던 게 1단계에 포함되면 3년 내내 시행했다. 시점이 됐죠? 그러면 사업시행자를 정하자. 그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실시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게 고시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데 잠깐 사업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시공하기 전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이 있더라. 제일 중요한 게 보상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비 주기 위한 절차들을 해서 보상비가 끝나야 그래야 공사에 들어간다. 그래서 도로 다 만들었죠? 준공검사 받고 공사료 공고하면 도로공사는 끝난 겁니다. 다만 공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 현재 이익을 받는 자에게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놨죠. 자, 두 번째,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는 있었는데 2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들어요. 10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들어요. 20년이 지나도 도로를 안 만들더라. 그럼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걸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로 내겠다는 땅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첫째, 2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들고 있는데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 분명히 수립하라고 그랬잖아. 2년 내 수립해야 한다. 근데 수립이 안 됐거나 3년 내 시행되는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 2단계라는 뜻입니다. 그럼 3년 내에 도로 안 낸다면 그 도로 안 내는 3년 동안 이 땅 썩후자 일부 개발행위 좀 하자. 예, 3년 내 도로 안 낼 거라면 3년 동안만이라도 일부 건축물 같은 거 지천 얘기입니다. 근데 영구 건축물은 안 돼요.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같은 거 또는 공작물 같은 거 이런 건 허가받고 여기다 설치할 수 있도록 내주고 다만 이제 3년이 지나서 실제로 이제 도로 내려고 하면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때 설치했던 가설 건축물 공작물은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저 소유자가 철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는데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대.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그 이반권자를 찾아갑니다. 이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를 위반했던 이반권자한테 가서 아니 10년이 지나도 도로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내지 맙시다. 지금 계획 수립된 거 그거 해지합시다. 계획이 수립된 걸 해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도로 계획 수립된 걸 해지하달라고 입안을 토지 소유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는 그건 지목이 대인 토지만 아무거나 아니라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땅, 지목이 대인 토지. 이게 건축물이 지을 수 있는 땅이야. 거기에 안 짓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으면 그때 그 토지 소유자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내 토지 사주세요. 아까 보상비는 수용 사용 이 절차 들어가야지 보상비 주는 거거든.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보상비 수용 안 하고 있다면 그때는 내 토지 사주세요. 보상비 달라는 얘기입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를 만들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10년이 지났으면 그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해야 됩니다. 지금 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는데요. 10년 지났는데 아직 도로 못 내고 있는데요. 라는 사실을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의회에다가 그 사실을 보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서 검토해보고 야 진짜 도로 낼 필요가 없었네? 그럼 해제하라 라고 해제를 그 서울특별시장한테 권고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내에 해제 권고대에 의해서 해제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또 도로 만든다고 20년이 지나도 도로 안 냅니다. 강산이 몇 번 바뀌었죠? 2번 바뀔 때까지도 도로 안 만들어지면 그때는 그 도로 내겠다는 계획은 운명을 다하였다.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예, 도로 내기로 계획이 수립됐던 건 없었던 거란다. 효력을 잃어버린다. 그게 몇 년? 20년이 되는 다음 날. 그걸 실효라고 표현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나오는 게 뭐죠? 사적 개발로 들어가자. 그래서 사적 개발행위는 몇 가지가 있는데 6가지. 건축물의 건축, 공정물의 설치, 토지의 형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이렇게 6가지 개발행위 할 때는 뭐 받고 한다? 허가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토지 형질 변경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5가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 매매리. 이런 5가지는 전부 다 토지 형질 변경 행위로서 무슨 대상이다? 허가 대상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공유수면 매립 이게 뭐죠? 토지 형절 변경입니다. 그래서 허가받아라. 공유수면 매립은 허가 대상이다. 예, 그건 토지 형절 변경은 허가받은 말과 같은 겁니다.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절 변경, 농사 지으려고 하는 형절 변경은 원칙적으로는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3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 다만 3가지 중에서도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 밭을 논으로, 논을 밭으로 이렇게 바꾸는 건 그건 허가받지 않을 때는 그런 대상이 된다라는 거. 이것이 6가지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죠?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여기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 필연적으로 도로 만들어야 돼, 상하수도관 들어가야 돼, 공원 조성해야 돼, 학교 지어야 되는 기반 설치가 필요한데 그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따라 왜 곤란하죠? 이미 주변에 건물들이 다 들어쳐가지고 도로 높일 공간이 없어요. 학교 지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기반 설치가 곤란하대. 그러면 그런 땅에서는 이 아파트 짓는 걸 크게 지켜야 할까? 규모를 작게 줄까? 가진 나라 도로 사정도 개판인데 학교 지을 공간도 없는데 거기다가 아파트만 몇천 세대 갖다 줘버리면 도대체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는 얘기야. 그때는 아파트 짓는 규모를 아예 못 짓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개인에 대한 소유권을 갖다 너무 침범하는 거니까 그건 재산권 중대한 침해는 헌법 위반이거든요.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나라기 때문에 따라서 아파트를 아예 못 짓는 건 아니고 원래는 질 수는 있지만 규모를 작게 짓는 거,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건축물을 작게 짓게 한다. 원래 용적률 규모의 50% 범위에서 강화한다. 원래 지어야 될 용적률의 반으로 자른 50% 규모까지만 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 적용하는 걸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여기는 개발 안 했는데 지금부터 바람이 불어서 개발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발을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됐어요? 도로도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상하수도관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공원 조성, 학교 그런 거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럼 그런 기반시설 설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부담한다? 지금부터 이 안에서 개발하는 너희들도 신축, 증축하는 행위와 건축물에 신축, 증축하는 사람들에게 니들이 건물 짓음으로써 기반시설이 필요하니까 너희들도 부담하라.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인데 이런 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적으로서 서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첩돼서 지정되는 건 안 됩니다. 서로 별개에 지정되지 중복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다음 같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죠. 어떤 거? 도공록학수합회. 도공록학수합회. 자꾸 발음하면 외워져요. 근데 학교 중에 무슨 학교는 아니다? 대학교 설치하는 건
그 주변에서 건물 짓는 사람들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학교는 누가 부담하라는 얘기야? 설립자가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짓는 비용만 부담하지 학교는 여러분들이 기반시설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역을 어쨌든 뭐라고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한단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봐서는 국토의 개미 유형의 본질이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구나 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뭐 살펴본다? 두 번째 시험법이며 세 번째 시험법에 들어가는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비법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거를 언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흐름은 다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장시간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